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갤럽에서 오늘 차기 대권 주자 관련해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를 답한 여론들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현재 10%포인트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보시는 것처럼 1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대표, 여기에 정세균 총리까지 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슈를 좀 선점하려는 모습들, 이게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물밑에서 어떤 신경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국갤럽 조사는 다른 조사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사는 보기를 줍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기 정치를 강력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분이 사실상 이렇게 좀 많이 지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0포인트라 그러면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많이 각인이 됐다. 그런 부분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41%는 지지 후보가 없다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제4 후보, 제5 후보 등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 즉 아직도 대선 후보의 어떤 경쟁은 구도가 완전히 잡혔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여기 이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보여진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수치, 저런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현재로서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뭔가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람들한테 볼 때 일단 흥미를 끄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인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런 지지율 추이가 떨어지는 부분은 신경이 당연히 쓰일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 위기론이 나올 만한 상황이죠. 지금 보면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호남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을 흔히 호남을 찍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호남에서도 이재명 지사한테 밀린다는 부분 하나, 또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지지자층 내부에서도 그렇게 반대, 엔티스리 많다던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왔다는 부분 하나 있는 거고, 저게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게 이낙연 대표 측에서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대목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자기 목소리, 어떻게 자기 실력으로 한 측면이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주장을 내세웠죠. 그게 적이 됐든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에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냈는데 반해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낙연 대표 색깔이 뭐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는 부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왜 대표 되시고 나서 2만 원 통신비 지급 문제라든지 또 6억 원, 9억 원 우리의 과세 기준 문제 됐던 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익 공유제에 대한 문제. 또 심지어는 이렇게 또 어떻게 조율 안 된 사면론 이런 게 어떨 때는 친문 쪽으로 기울었다가 어떨 때는 중도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비친 전략적 실패 이런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정말 심각하게 방향이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그것은 집권당의 대표 그리고 지자체장, 현재 처한 위치, 그 자리가 가져오는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책임 없는 위치에서 책임이 안 지는 발언을 상상, 인기 위주로 약간 포퓰리즘 요소가 있게 한 시원하긴 한데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이낙연 대표는 근데 엄중하고 항상 신중하신데 저 스타일이 다만 이낙연 대표만의 뭐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목이 다시 말해서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럼 어떨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의 영향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잘 보이진 않고 이낙연 정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걸 국민들에게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볼 때 위험한 요소예요. 예. 예, 이낙연 대표의 이러한 어떤 민심의 흐름이 움직이면서 민주당 당내 경선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민주당 지지자들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갈지도 주목이 됩니다. 그 작년 6월 달을 보면 사실상 압도적으로 친문의 지지를 받고서 당대표가 돼요. 네.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아직 이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책임이 좀 덜 하거든요. 지금 앞에서 당대표라든가 총리라든가 보다 더 실천을 해야 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계속 얘기해왔던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지역화폐라든가 뭔가 선명성을 아주 내기에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방역 그리고 지금 뭐 사면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 사실은 사면론과 이익공유제를 지금 이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의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전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론 같은 경우도 통합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도 사실 산업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정도로 이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담보해내는 실천해내는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그리고 이 실천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인에게 결정권이 갖고 있어요. 사면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어떤 결정처럼 얘기해버리고선 그걸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답답함이 오는 것이고 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공유제를 실질적으로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거는 기업체들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본인의 결단으로 얘기를 하고 실천이 직접적으로 곧바로 안 나타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는 것과 연동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면론도 그렇고 이익공유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 스스로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를 던졌을 때 이런 상황들을 모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 이슈를 던졌다. 이거 좀 조급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좀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해요. 원론적으로 저는 두 가지 가치, 이익공유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가 소득의 어떤 균등성 뭐 예.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지금 사면론도 통합성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도 우리 사회가 사실은 추구해야 되는 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실천안들을 조금 더 실천력을 담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안들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한다거나 예. 또는 뭐 정책으로 제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지금의 어떤 답답함에 연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좀 신중하다라고 했는데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지는 모습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약간 좀 조급함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임기가 2달 남으신 것 같은데 대표를 했을 때는 당내를 장악해서 다음에 대권으로 가겠다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좀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삐뚤어졌다고 좀 조급함이 배어난다. 이익공유제 부분도 저도 뭐 취지는 공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뭐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뭐 돈을 번 어떤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손해를 본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과연 코로나 때문에 이익을 받냐고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돈을 수익을 많이 낸 기업은 어차피 세금을 법인세든 소득세든 많이 내갖고 정부는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그거는 알아서 또 그거는 배분하는 게 정부의 어떤 국가의 운영 원리인데 여기에 다시 그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더 내놔라.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죠. 누구나 정부가 뭐 로빈훗도 아니고 임꺽정이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돈 다 받아갖고 다시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비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제기는 좋아요. 특히 K 양극화. 돈을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적은 사람은 더 하향으로 내려간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전체가 생각해야 될 대목인데 좀 더 솔직하게 하자면 정부에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하든지 용기 있게
세금을 더 붙여야 돼. 정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면서 생색은 정치권에서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 그걸 앞장서서 이낙연 대표가 했는데 당내에서도 이걸 못 받아주니까 뭐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97년도로 돌아가면 약간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일 때 사실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어느 정도 그러한 사회적인 노력이 같이 한번 만들어져서 사실상 이렇게 취약계층,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을 좀 지원을 해주자. 뭐 이런 맥락에서 이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익공유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본인이 가장 먼저 1호 기금을 이제 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예. 노력들을 해서 예. 어느 목표를 세워가지고 뭐 이걸 추진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거는 뭐 좀 달성 가능하겠다. 또는 뭐 실천력이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익공유제라는 거는 일단은 논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천보다는 논란에 방점이 찍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뭐 이런 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어제 취임 1년을 맞은 정세균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낙연 대표라던가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견해차를 드러내는 발언을 최근에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총리자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 최고 책임자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뭐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정도뿐이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강 구도가 뭐 1강 1중으로 변화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본인이 다름이 있으면 그것을 선명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예컨대 보편적 지급이라든가 뭐 예컨대 지역 화폐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 이거를 과거 같으면 굉장히 완만하게 하셨을 분일 것 같은데 그거 좀 안 맞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선별적 그리고 뭐 신용카드로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오히려 논란을 양산시킬 수 있다. 예. 본인 동의하기 어렵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형성이 돼야 된다는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강력하게 제시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귀와 눈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미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세균 총리가 저도 유심히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눈치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왜 단세포적 논쟁, 예. 더 풀자 덜 풀자는 건 단세포적 논쟁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요 이낙연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픈 대목인데 저게 사실은 갈등만 양상하는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가 저렇게 많이 버는 기업에서 내놓자고 말하는 순간 많은 국민들은 그쪽을 쳐다보게 되고 너 왜 돈 많이 벌었다는데 돈 안 내놓느냐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갈등용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업에 근무해본 정세균 총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3의 후보로 아예 마음을 굳히신 게 아닌가 그렇게 예. 보이죠. 네. 재보궐선거로 화제 좀 옮겨보겠습니다. 보수 야권의 단일화 논의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게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기도 아니고 이제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뭐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와서 보수 야권 후보로 경쟁을 펼쳐라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예. 안철수 대표는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입당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일단 관심을 받고 조명을 받는 데는 성공하고 있는데 자칫 이게 보수 야권의 갈등 구도로 이게 더 이 골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앵커가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렇게 좀 밀고 당기고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격해지면 정치권에서 꼭 그렇잖아요. 격해지고 나면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고 갈등이 깊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 힘은 이미 자기 당의 자체 경선 레이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21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등록 마감돼요. 그럼 21일부터 시작되면은 서울 지역의 경선 그러니까 순회 경선을 하겠죠. 순회 경선하고 토론회도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럼 2월 말까지 후보를 뽑는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빨리 왜 안 들어오냐고 하지만 안철수 대표처럼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2월 말까지는 국민의힘 후보가 완성이 되고 그때도 그 이후에도 만약에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단일화 뭐 다시 국민으로 들어가고 그때는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에 단일화 국민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적어도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에이 뭐 이런 일이 있으라고 고개를 찔레찔레 흔드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양당의 정치적 역량입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는요, 뭐 아직까지 이렇다 할 흥행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분위기 반등을 위한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나온다고 얘기가 돌고 있는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나온다는 선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직 장관이에요. 대통령이 인사를 안 하는 한 네. 뭐 나온다 들어간다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상호 의원 하나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직에 있던 분이 사퇴를 해서 지금 뭐 재보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불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나오려고 한 후보도 적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지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동연 전 장관 같은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희망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김동연 전 총리, 부총리죠. 나올 가능성은 전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박영선 의원이 결단을 하고 붐업을 시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보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이제 이루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그런 사과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재정립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여기서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필을 받아서 내가 찍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박영선 장관이 결단을 내리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게 민주당 내 경선 레이스가 붐업이 될 거라고는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선거 경험이 굉장히 많고 사실 원내대표도 했고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전략을 아마 재미있는 전략들 특히나 이제 서울시의 맞춤형의 전략들 갖고 나올 공산이 있고 특히 야권의 어떤 이 후보군들에 대한 어떤 전략들도 맞춤 전략들도 가져올 공산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조금 재밌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현재 교수님 김동연 부총리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동연 부총리가 만일 민주당의 후보로 나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빡시다 이렇게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면 저는 떠오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대. 상당히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김동연 부총리가 요번에 홍남기 부총리 앞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삐까삐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그만두셨는데 저분이 왜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상업 고등학교 나오고 야간 대학 가셔가지고 고시 학교하고 경제 관련으로서 아주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잘 평가가 되고 있죠.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스토리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김동연 부총리를 접촉을 했다 그래요. 작년 가을쯤에.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김종인 위원장이 만난지 직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촉을 했는데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작년 상황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도 여권에서도 아마 이런 접촉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할 수 없으나 저분이 굉장히 비정치적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출마하기는 예를 들어서 여당 안에서 민주당에서 완전히 서울시장 후보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이상 저 경선 국면에 지금 뛰어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보죠. 조금 전 자막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여당에서도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일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이 낸 공약을 좀 보면요,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번에 뽑히는 서울시장의 임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년에 사실은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그 재선을 생각하고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앙등된 지금 부동산 가격, 전셋값 이걸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뭐 여기에 모두가 다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승부가 안 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서로 비슷한 정책을 내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에서 승부가 날 공산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게 정권 말기의 어떤 이 거대 광역시의 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평가적인 그런 성격도 같이 담보되면서 여권에게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두고서 탈원전 정책을 겨냥했다는 반발이 여권 내에서 일고 있고요.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라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격하는 SNS 글을 올리면서 이 파문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에 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사실 산업부가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사원의 어떤 감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느 부서 딴 데 가서 또 방해할 때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감사 방해 그리고 증거 인멸 뭐 이런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탈원전 정책 결정에 대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 이건 정책입니다. 이거는 공약이고 정책이고 정권이 들어서면서 난 이 정책을 달성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거를 감사원이 평가를 한다? 저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다 그러면 예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4대강 뭐 더 나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혁신도시 이전 그렇죠? 더 멀리 간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군인이 많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하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참전 결정 이런 거 다 정책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이고 국가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감사원장이 적법성을 평가하겠다. 저는 그거는 완전한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감사원이 이렇게 예산 감사도 있고 정책 감사도 있고 사무 감사도 있는데 정책 감사를 하겠다 하는 거 이것은 그렇게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고 공익 감사를 청구해서 된 거예요. 지난번에 경제성 조작 수사는 그 국회에서 의뢰했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원이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분명히 이거는 법적 권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게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나와요. 예.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은 따라서 그다음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뭐 신재생 에너지 계획, 해외 자원 개발 이렇게 이건데. 이 정부가 잘못한 거는 뭐냐면 이거 뭐 따지겠다는 건 뭐냐면은 이 기본 계획을 안 고치고 밑에부터 전력 수급 기본 계획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의 의사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국가 기본 계획이 헌법인데 시행령 고쳐놓고 법과 헌법을 뒤에 고치는 식으로 했다.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사원의 고유 권한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라고 해서 그 정부가 대통령이 나온 정부를 감사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회창 전 총리 감사원장 시절 저 그때 현역 기자였습니다. 놀란 게 그때 감사원장 되고 나서 청와대 경호실 무슨 비서실 다 감사했어요. 심지어는 그 율곡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군도 감사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참다 못해갖고 어떻게 했느냐 자른 게 아니고 총리로 올려서 그게 27년 28년 됐나요? 한 93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원이 자기를 임명한 정부의 정치적 하자도 절차 하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거고 임종석 실장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있다. 이 원전 이야기만 나오면 이 정부 사람들 왜 이렇게 활짝 뛰냐. 특히나 이 표현 주인 집 맡겼더니만 안방 차지했네. 이 말은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충견 뭐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월권 하나 논리인데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일본에서 그런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한국만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적 변화를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정책을 변화시킨다. 이거는 저는 어떤 감사원이 그런 행태를 벌일 수 있는지 네. 굉장히 오만한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란은 뭐 두 분의 말씀 차례를 들으셨지만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